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며칠 전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결정에 항의해 국내 변호인단이 총사퇴한 상황이어서 여러 궁금증이 일고 있습니다. 네, 백성문 변호사와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CNN에서 이런 보도가 나오길래 깜짝 놀랐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말 이런 인권 침해를 당하고 있나? 살짝 의심을 해보기도 했는데 일단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일단 그 박근혜 대통령의 국제법무팀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 MH그룹이라는 데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심하게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면 더럽고 차가운 감방에서 지내고 있고 밤에 불을 다 켜놔서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는 상황이다. 거기다가 박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을 앓고 있는데 적절한 치료까지 해주지 않고 있다. 지금 얘기만 들어보면 거의 아프리카의 빈민국에서나 있을 만한 정도의 수준의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내용인데 이게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이게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국제적으로 봐서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박 전 대통령이 이번에 구속기간 연장 관련해서 지금 사실상 재판을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는 법정 투쟁이 아니라 정치 투쟁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이거는 국내에서뿐 아니라 국외에서까지 이제 정치 투쟁화하겠다.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본인의 죄를 인정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탄압받고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게 국제적 여론이 형성이 되면 나중에 사면에 굉장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도를 깔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 컨설팅 회사가 MH그룹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사실 정말 생소하거든요. 어떤 그룹인가요? 일단 호세인현 대표 밑에 이 로드니 딕슨이라는 그 영국 왕실 변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입니다. 아마 이곳에 의뢰를 하는 건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갈 거예요. 지난 8월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인권 유린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 MH그룹에서 우리나라 일간지에 광고를 게재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좀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걸 누가 선임했지가 가장 큰 문제잖아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구치소 안에 있고 그리고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MH그룹이 뭔지 모른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걸 고지고대로 믿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일단 취재를 통해서 나온 언론 기사상으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 모임이 있어요. 그리고 활발하게 미국 전역을 돌면서 이제 탄핵의 부당성에 강연을 하고 있는 이해란 박사다. 탈북 출신 여성 박사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헌재 탄핵 심판 당시에 굉장히 국민들로부터 이목을 많이 끌었던 김평우 변호사. 그분들이 지금 미국에 있는데 그분들이 그 내용 지지자들 사이에서 돈을 모아서 의뢰를 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비용이 만만치 않을 거거든요. 이 정도 그 스펙을 갖고 있는 변호사를. 어느 정도나 들어갈까요? 이거는 저희가 가늠하기는 힘든데 최소 수억 원대 이상은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 혹은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과 연계돼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이제 가장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게 일단 일각에서는 이거 박 전 대통령과 전혀 상관없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번에 박 전 대통령이 어쨌건 구속기간 연장 결정에 대해서 불복을 하면서 지금 재판을 거부하고 있고 정치 투쟁화하고 있는 상황인데 바로 이 타이밍에 이게 CNN 보도가 되면서 유엔의 인권 침해 관련해서 제소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뭔가 좀 조직적으로 움직인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법무부에서는 분명히 밝혔지 않습니까? 박 전 대통령이 이런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 이 결과를 본 사람들이 오히려 아니 너무 잘해주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역차별이 아니냐 이런 논란까지 나오고 있는데 혹 때려다 혹 붙인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사실 우리나라에선 그럴 거예요. 혹 때려다 혹 붙인 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보도가 됐었고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박 전 대통령 황제 수감 논란이 일었었잖아요. 이게 지금 조금 전에 인권 침해와 전혀 정반대 내용입니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내고 있는 그 독방이 원래 4명에서 6명 정도가 사용하는 홍거실을 개조해서 독방으로 만든 거예요. 박 전 대통령은 샤워 시설도 있습니다. 구치소에는 샤워 시설 개인적으로 쓸 수 없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많이 본 게 지금 영상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박 전 대통령 병원 가는 거 많이 봤잖아요. 발가락이 아파서도 한번 갔고 허리가 아파서도 갔고요. 그러니까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는 것도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고 그리고 원래 이제 구치소 안에서 밤에도 이제 어느 정도의 조도를 유지하는데 박 전 대통령이 좀 특별히 조도도 낮춰서 그러니까 불을 좀 어둡게 잘 잘 수 있게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권 침해라기보다 다른 재소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정도의 상황인데 전직 대통령이 예우 차원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구치소 안에서 인권 침해를 당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가 들으면 좀 공허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문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와
이제 해외와 좀 별개로 나눠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박 전 대통령 쪽에는 이득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상황은 정반대인데 네. 그 뭐 인권 침해라는 내용과 이걸 우리나라 상황을 물론 이제 해외에는 CNN 보도 위주로 볼 테니 잘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실을 좀 알려야 되지 않나요?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 방법이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만약에 뭐 유엔에 제소를 한다면 이제 실제로 거기까지 진행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게 실제 제소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유엔에서도 알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 움직임을 보일지를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이게 어찌 보면은 사실을 호도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전 세계적으로 여론전을까지 펼치긴 좀 힘들지만 그 유엔에 이런 내용의 제소 전 단계로 뭔가 진정이 들어간다면 이에 대해서 진상을 어느 정도 좀 알릴 필요는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가 참 안 되는 부분이 네.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박 전 대통령 재판 이야기도 해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지금 나온 이야기를 보면은 법원이 재판부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앞으로 어떻게 흐를까요? 사실 박 전 대통령 변호인단 7명이 전원 사임을 했죠. 네. 그리고 월요일 날 바로 재판부에서 이제 이 변호사들에게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돌아와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박 전 대통령의 이 사건은 변호사가 없으면 재판을 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 네. 필요적 변론 사건이라고 하는데 장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를 관련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 변호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이분들 다 떠나면 이제 두 가지가 남죠.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남아요. 네. 그래서 원래 오늘 재판부에서는 그러면 돌아오지 않을 거면 새로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할 거냐라는 걸 물으려고 했는데 예. 오늘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안 나오기로 했어요. 그래서 재판부도 굉장히 당혹스러운 상황인데 이 사선 변호사를 선임하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국선 변호인을 직권으로 선임을 하는 건데요. 예.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면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박 전 대통령이 지금까지 변호사 중에 누구만 만났나요? 접견을? 유영하 변호사 만났잖아요. 예. 국선 변호사는 제가 보기엔 박근혜 전 대통령 못 만납니다. 예. 그럼 변론을 못 해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재판 기록만 10만 쪽이에요. 국선 변호사 보수가 40만 원입니다. 그리고 한 달에요? 최대 아니요. 한 사건 전체 예. 40만 원에 그리고 직권으로 최대 5배까지니까 200만 원까지 지급을 하는데 이 사건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선 변호인 입장에서도 맡기도 굉장히 힘든 사건이에요. 거기다가 의뢰인은 만나주지도 않고 이 기록은 봐야 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 현실적으로 제대로 된 변론이 진행될 가능성이 없고 거기다가 더 문제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이 불출석하게 되면 예. 이제 강제 구인 절차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강제 구인을 해서 박 전 대통령이 실제로 바깥으로 나온 거 보신 적 있나요? 한 이게 번도 없죠.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강제로 끌어내는 모양새도 굉장히 힘들어요. 예. 그렇게 되면 걸석 재판으로 될 가능성도 있으니까 피고인 없이 하는 재판.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뭐 거의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박 전 대통령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만 유죄가 나오면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게 재판이냐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판단을 내려도 지지자들과 박 전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 없는 분위기. 그러니까 이게 전형적인 정치 투쟁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 재판부도 오늘 뭐 박 전 대통령 불출석하는 상황에서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바로 선임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변호사님께서 중간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시청자분들 중에는 아니 피고가 본인이 재판을 받지 않겠다, 변론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고 재판에 나오지 않는다면 재판부가 그거는 뭐 당신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권리를 포기를 한다면 어쩔 수 없다. 판결은 내리겠다라고 해서 밀어붙여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이제 밀어붙이는 과정이 첫 번째로 국선 변호인 선정부터 해줘야 돼요. 이거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국선 변호인도 필요 없어요라고 해도 국선 변호인은 법상 어쩔 수 없이 선임을 해줘야 되고 예. 나오지 않으면 기존에 있는 거 가지고 그냥 판단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남아 있는 증인 박 전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사람이 200명이 넘습니다. 아직 네. 남은 사람들이 그리고 검찰 측 증인도 있을 거고요. 그럼 증인 불러서 물어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증인들이 검찰에서 조사받은 거 다 아니라고 지금 부인한 상황이니까 네. 그 확인하는 과정에서 반대 신문을 해야 되거든요. 박 전 대통령 측에서. 근데 박 전 대통령은 지금 나오지도 않을 상황이니까 반대 신문도 못 해요. 그러면 형식적으로라도 이 사람들을 다 불러서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다 포기하면 지금 선고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지금 선고를 못 합니다.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도 지금 이 남아 있는 진행 상황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그래도 외부에서 이거 제대로 공정하게 판단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예요. 저는 사실 오늘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나오지 않겠다 많은 사람들이 예측을 한 거고 버티기에 돌입을 하지 않았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얼마나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런 식으로 재판이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에서 뭐 내년은 물론 넘어갈 거고 어느 정도까지 끌고 갈 거라 보시나요? 그거는 이제 박 전 대통령 의지에 달린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재판부의 의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박 전 대통령은 오늘만 안 나올지 아니면 앞으로 계속 안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뭐 단언해서 앞으로 계속 안 나온다고 단언하기 좀 힘든 상황이고 그러면 오늘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선 변호사를 선정하기 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박 전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근데 다음 기일까지 만약에 나오지 않으면 그때 국선 변호사 선정을 하고 재판부가 로드맵을 낼 겁니다. 예. 그렇게 돼서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도 증인을 대폭 줄인다면 저는 연내 선고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중간에 다시 돌연 나타나서 뭐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겠다거나 뭐 본인이 변론을 어떻게 하겠다거나 다시 나타나 버리면 이제 또 상황이 좀 복잡해지는 거고 예. 그게 아니고 계속 앞으로 불출석하거나 아니면 나와도 아무 말도 안 하는 상황이면 이제 재판부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선고 기일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재판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조영남 씨가 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네. 2년을 선고받았어요. 이 선고 배경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유죄냐 무죄냐가 중요했던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죄가 나와도 실형 선고가 될 가능성은 원래 애시당초 거의 없었던 사건인데 어제 뭐 조영남 씨 들어가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죄를 굉장히 자신했다가 네. 좀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 선고의 결과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박가영 앵커가 조영남 씨 그림을 비싸게 샀어요. 예.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송 씨가 거의 다 그린 거고 사인만 한 거예요. 화나죠. 화나죠. 예. 그 생각을 기초로 해서 법원이 판단을 한 겁니다.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이건 조영남이 그렸는지 조영남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렸는지가 굉장히 이 거래에서 중요한 내용인 거예요. 예. 그 거래의 중요한 내용을 상대방한테 알리지 않는 것, 이걸 묵시적인 기망행위라고 합니다. 이건 묵시적 기망행위를 인정을 한 거고요. 그 과거에 뭐 팝아트 같은 뭐 앤디 워홀 작품 같은 거 조수가 예.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이제 조영남 측에서는 주장을 했는데 팝아트 관련해서 앤디 워홀이 조수를 쓴다는 건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예. 네. 근데 조영남 씨가 대작을 하고 송 씨가 그림을 그린다는 건 이번 사건이 터지고 알았잖아요. 거기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는 이 정도면 거래의 중요한 관행에 관련해서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은 거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라고 했고 또 어제 어쨌건 조영남 씨는 공인이고 예. 사람들한테 굉장히 알려져 있는 사람인데 이런 걸로 무리를 끼친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는다는 걸 좀 질책을 좀 했어요. 그래서 조영남 씨가 항소심에서 전략을 수정을 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형량을 더 낮추는 쪽으로 갈지 벌금형 정도로 아니면 또 다시 무죄를 주장하면서 끝까지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영남 씨의 말이 결국 발목을 잡은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은 게 사실 조영남 씨가 했던 이야기 중에 미술계의 관행이다. 조수가 그리는 건 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뭐 재판부가 인정을 안 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미술계의 관행이라는 게 모든 그림의 미술계의 관행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까 제가 드렸던 것처럼 팝아트나 요즘에 현대미술 같은 경우에는 조수를 쓰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설치미술 같은 거는 그 철공소에서 만들어요. 예, 예. 근데 그런 거는 다 다른 사람이 쓰는 걸 알고 있는 건데 조영남 씨의 이번 작품은 이런 현대미술이나 설치미술이 아니라 회화라고 본 거예요. 회화는 화가가 아이디어만 내고 서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인이 직접 그거를 작품 활동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이제 앞으로 모든 미술품에 조수를 쓰면 안 된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미술품마다 조금 별개로 판단을 할 것 같은데 이번에 일단 1심에서 판단한 거는 조영남 씨 작품은 지금 계속 주장했던 현대 미술이 아니라 단순 회화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점이요. 네. 조수가 있다는 걸 알리기만 하면 네. 전체 작품을 다 뭐 설치를 한다든지 이래도 괜찮은 건가요? 그러니까 조수가 어느 정도 개입하는지 확인을 하고 사람들이 소비자가 그걸 안다면 그건 사기는 아니죠. 그걸 인지하고 사는 거기 때문에 그건 사기가 아닌데 그건 관행 여부를 떠나서 네. 이번 조영남 씨 같은 경우에는 이 송모 씨가 그렸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전혀 알리지 않고 그림을 판매했기 때문에 이 두 개는 논의의 평면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리포트로 소개했던 또 다른 소식이 있는데 이용부 보성 군수가 네. 뭐 뇌물수수 혐의로 지금 이제 구속 기소가 됐는데 네. 부하 공무원들이 자수를 하면서 이게 알려진 게 맞나요? 사실 지난 8월에 이제 공무원 김모 씨입니다. 보성군수 밑에서 일을 했던 공무원 김모 씨가 네. 경찰에 자수를 합니다. 지금 뇌물 7,500만 원이 우리 부모님 집에 있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은 이제 김치통 안에 묻어놓고 뭐 또 1,000만 원은 뭐 다락방에 감춰놨습니다라고 가서 그걸 다 수거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격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2억 2,500만 원을 받았는데 이제 군수한테 1억 5천을 주고 예. 본인이 7,500만 원을 가진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수를 합니다라고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그 이 격리 업무를 담당했었거든요. 이 김모 씨가 그 전 전임자의 윤모 씨가 또 자수를 해요. 예. 본인도 한 2억 한 2,500만 원 정도, 1,400만 원 정도의 돈을 받았는데 나머지 다 군수한테 주고 제가
지금 2,500만 원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하고 자수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용복 보성군수에게 간 돈이 총 3억 5천만 원입니다. 예. 뇌물을 받은 건 총 4억 6천만 원이고요. 1억 1천만 원 정도는 둘이 나눠 갖고 예. 나머지는 이제 보성군수한테 다 간 건데 이제 뭐냐면 이게 광급공사라는 게 있잖아요. 예. 군청에서 광급공사는 사실 하청만 받으면 좀 큰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로비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근데 이 로비를 할 때 가장 주요하게 결정권을 갖고 있는 군수한테면 제일 좋겠죠. 근데 군수한테 직접 하기 뭐하니까 이렇게 격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통해서 돈이 오게 된 건데 이제 이게 다 발각이 돼서 이용복 군수 같은 경우는 이제 구속 기소가 됐고요. 나머지 2명은 어쨌건 자수를 했기 때문에 네. 이제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 이게 1억 원이 넘으면요 뇌물이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는 그 뇌물 네. 혐의하고 똑같아요. 금액 차이는 있지만 근데 통상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1억이 넘으면 거의 10년 이하로 잘 나오지 않습니다. 초범이어도. 예. 거기다 금액이 3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혐의 사실이 지금으로 봐서는 뭐 2명이 자수를 해서 사실상 밝혀진 거나 마찬가지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인정이 된다면 굉장히 큰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실 뭐 이용복 군수야 뭐 당연히 큰 중형을 받을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한데 밑에 자수를 한 이 2명의 공무원에 저는 좀 관심이 있는 게 네. 불구속 기소도 됐고 네. 그리고 금액도 1억을 넘지 않고 네. 이 경우라면 어느 정도로 예상을 좀 해봐야 될까요? 사실 1억이 넘지 않아도요. 예. 3천만 원이 넘는 순간 특가법이 적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자수를 하면 법률상 필요적으로 절반을 깎아줘요. 절반 감형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 절반을 깎고 시작합니다. 거기다가 자수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들은 또 양형으로 해서 장량감경으로 또 절반을 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 금액 그리고 실질적으로 군수가 중심이 됐고 이 사람들이 군수의 수하 노릇을 한 거고 예.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 선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좀 다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 경리인 김 씨가 왜 자수를 하게 됐는지 네. 이 사실도 궁금했는데 알려지진 않은 건가요? 저도 네, 네, 그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게 양심의 가책일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 누군가가 이 사실을 제보할 움직임을 보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저희가 동기는 모르지만 통상적으로 뇌물 사건을 자수를 할 때는 소위 선수를 친다고 하죠. 누군가가 제보하기 전에 본인이 먼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정말 양심의 가책을 그렇게 가지고 아 이런 내가 행동을 해야 되는가 공무원으로서 그런 가책 때문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이 두 번째 이 전임자였던 윤모 씨는 일단 한 명이 먼저 자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숨겨봤자 나한테 득이 될 게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도 많고요. 걸리면 본인은 그렇죠. 이게 자수를 하지 예. 않으면 굉장히 중형이 선고될 만한 범죄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전임자가 누군가 한 명이 자수를 하면 뒤에 줄이어서 자수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군수는 자수를 할 기회가 없었겠네요. 그렇죠. 이분들이 자수를 해서 발각이 됐으니까 그다음에 그 이후에 하는 자수는 자수로서 의미가 미리 없죠. 좀 군수한테 이야기를 했으면 다 같이 자수를 해서 그러기 감형이 쉽지 되고. 않았겠죠.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 한진그룹이 한번 경찰에 네. 압수수색을 당하고 지금 삼성물산도 제대로 지금 경찰의 수사에 좀 나서고 있는데 네. 경위를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이제 경찰에서 거의 처음으로 재벌회장을 포토라인에 한번 세웠었죠. 한진의 네. 조양호 회장이었는데 지금 삼성도 동일한 혐의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다른 공사를 수주해서 진행을 하면서 여기서 돈을 빼서 본인들 집 인테리어를 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대기업 회장이 쪼잔하게 지금 본인들 인테리어 하는 그 비용을 아끼려고 회사 돈을 뺐나라고 할 텐데 네. 근데 이것도 명백하게 횡령이 됩니다. 사실이면. 그래서 조양호 회장 같은 경우 경찰에서 굉장히 큰 의지를 가지고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일단 반려가 검찰에서는 됐죠. 예. 반려를 했죠. 뭐 증거가 좀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구속까지 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 판단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네. 이런 과정을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좀 씁쓸한 건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잖아요. 네. 이제 이런 대기업 회장분들께서 더 이제 좀 솔선수범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을 서야 되는데 이렇게 회사 돈을 활용을 해서 본인 집 인테리어를 했다라는 게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참 국민들 입장에 좀 씁쓸한 그런 내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씁쓸한 뉴스가 많이 있는데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